오늘은 뭐 간단히 몇 가지 거론된 것만 뉴스보다 어, 경제 지표만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지수가 이 강도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급등했다가 쭉 빠졌잖아요. S&P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세를 보면 한동안 쭉 밀렸던 게 100달러 깼었죠. 그게 지금 들려 올라와서 다시 기존 추세에 있던 언저리로 올라가긴 했는데 기존 추세 저점 언저리에 지금 있기 때문에 추세상으로는 지금 달러 인덱스 아랫방향으로 아직은 가지고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최근 일련의 트렌드를 보면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시킨다거나 혹은 지방은행 무더기로 강등시킨다거나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인덱스가 아랫방향으로 밀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윗방향으로 지금 견디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달러 인덱스가 힘을 발휘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WTI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추가 감산 얘기하면서 머리를 쭉 들고 올라서긴 했는데 84달러를 넘었었거든요. 그게 지금 다시 힘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뭐 90달러대나마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요 언저리 파트 80달러 중반대 언저리 파트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재정이 유지되는 유가가 한 80달러 중반대, 80달러 초반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사우디는 계속 그 유가 수준을 유지하려고 또 내려가면 감산을 또 하고 내려가면 감산을 또 하고 할 거기 때문에 다만 유가가 너무 올라가서 지금 최근 보도들이 꼬물딱꼬물딱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계속 드리긴 했었는데 유가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CPI 지수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 혹은 연준의 이사들 중에 그렇게 얘기를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없이 달러 가격을 올리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달러, 70달러, 70달러 초반 언저리에서 있던 걸 80달러 초반에서 중반 정도 언저리로 올려놓으면 이 상태로 유지하지 않을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게 그렇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요 많이 올라갔을 때 한번 매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도 드렸고 워렌 버핏은 매집을 했다고 이제 보도들이 나왔죠. 제가 이제 요 계속 모니터링 하는 이유는 얘가 이거를 한번 뚫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를 보시면 이렇게 급등했다 내려오고 급등했다 내려오고 급등했다 내려오는 패턴을 보였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윗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그래서 요 언저리 끝단에 있는 요 4.1 후반대에서 사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서 뚫고 한번 올라갈 가능성을 오픈하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언저리 가면 한 번씩 사고. 지표들 좀 몇 가지 볼게요. 일단 오늘 장이 초반부에 쭉 올라갔었잖아요. 보면 스타트가 쭉 위에서부터 너무 큰 잠시만요. 네, 이렇게 초반부에 쭉 올라갔다 밑으로 쭉 빠졌잖아요. 오늘 CPI 지수 어제 이제 나온 거 보면 이게 기대치보다 다 전년 동기 대비 3.3이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3.2가 나왔으니까 기대치보다 낮아졌거든요. 코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8이라고 예상했는데 4.7로 낮아졌기 때문에 기대치보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졌으면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세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반부에 세게 반응했지만 후반부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안 좋은 거죠. 장이 계속 밀고 올라간 게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향후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CPI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멈췄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 예측하는 걸 보면 내년 한 3월께쯤이 되면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금리를 안 올리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권 수가 나왔는데 요거는 차트로 볼게요.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뚝 떨어졌었거든요. 추세적으로. 직전 저점까지도 뚫었었는데 강하게 지금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뚫고 올라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어제 출장을 갔다가 이제 다른 어떤 그 관련된 분하고, 제 일과 관련된 의 친척분께서 이제 LG 엔솔 미국 법인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엔지 엔솔 그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동네에 뭐 맥도날드나 이렇게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끌어다가 영어만 할 줄 알면, 이게 뭐 고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끌어다가 사람을 채용한답니다. 그리고 최근은 아니고 제가 한 달 전에 봤던 기사 내용에 보면 블루 칼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화이트 칼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화이트 칼라의 대표적인 충격은 뭐 구글이니 아마존이니 뭐 메타니 뭐 이런 쪽에서 대규모 고용 해고를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들이 이제 난리치고, 그리고 최근에 아주 유수의 대학을 나온 애들도 그런 쪽에는 지금 취업이 아예 안 된다고 나오는 유튜브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블루 칼라들 쪽에서 이제 좀 전에 그 제가 대화를 나눴던 그분의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사 보도를 본 것 중에 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취업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빚만 쌓이고 4년 대학이 지나고 나서 고용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데, 최근에 동양이 기업들이 너 이거 훈련해서 와, 그러면 내가 바로 뽑아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훈련 자체의 비용도 대주면서, 그러면 그 비용 된 거기서 훈련을 받고 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훈련을 받고 바로 채용을 하는 조건 형태의 블루칼라들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급여가 낮은 게 아니고 상당히 두세 배 정도 많이 올라서 시급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됐기 때문에 블루칼라들에 대한 어떤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었다, 이런 보도들도 봤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저 궁금증을 가지고 있긴 했었는데, 아마도 그 트럼프 때 해외에서 생산되는 공장 기지를 트럼프가 자꾸 국내로 끌어들였잖아요. 그는 지금 바이든 정부 때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 고용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래서 고용 시장이 지금 일정 부분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대량 해고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IT 기업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한도 끝도 없이 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정 수준에서 그 부분이 꺾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아직 좀 추세는 봐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일정 부분 어떤 영역에서는 지금 계속 해고를 때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제 부딪히는 시점이 나오게 될 거고, 그게 언제인지는 모니터링을 계속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의 디플레이션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당연히 나온 게, 여기 보시면 이게 CPI 지수거든요. CPI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그전에는 PPI만 마이너스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CPI까지 마이너스로 빠지면서,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지 않았었나요? 미국의 그 소비자들 심리지수를 보면 저축을 하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걸 보여드렸죠. 물론 소비도 일정 부분 커지고 있는데 저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커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금 구매 욕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사 중에 하나를 보면, 이제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가 안 살아나니까 가격을 빠른 속도로 내리고 있는 것도 이 물가 상승률이 빠지고 있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기사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국 가계가 소비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추가로 또 중국의 또 그 부동산 관련된 기업 일부 해외 채권 빚을 못 갚아서 파산 얘기들이 꼬물떡꼬물떡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 시장이,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뭐 기준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난망한 게, 통화 가치가 하락할 걸 우려해서 기준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화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입장에서 중국이 글로벌 경제를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거고, 최근 이제 뉴스 보도에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그 관광객 수요를 풀어줬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어떤 주변 국가들의 혜택이 갈 수 있는 요건이긴 하죠. 근데 일본 소비자들이 이렇게 쓰지 않으려고 쥐어짜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들 수요나 이런 것들이 초반기에는 폭발적으로 일어나겠지만, 그게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에 계속 누적적으로 여건을 미치려면 처음에 초반 폭발적인 거 말고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 부분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디스에서 지방은행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거든요. 27개인가 지방은행 중에 10개를 강등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다만 이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지금 일시적으로 충격을 주긴 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제 쭉 빠졌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주가가 요 노란색, 주황색, 요게 S&P 500 지수고요. 이게 지방은행 투자하는 ETF예요. 신용등급 강등이기 때문에 여기서 쭉 밀렸었거든요. 그 같이 밀렸고. 근데 이 추세가 계속 아래로 내리꽂는 게 아니고 추세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잖아요. 하락 강도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시적인 문제로 지금 이제 강등 부분은 일시적인 문제로 지나갈 것 같고, 다만 그럼 지방은행 문제가 끝난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머셜 부동산, 상업부동산 관련된 얘기들이 꼬물딱꼬물딱 나와서 직전까지 얘기가 나왔던 거는 오피스나 혹은 상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최근에는 다세대, 그러니까 임대를 위해서 다세대 주택 지어놓은 그 다세대 주택에 관련된 그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지금 보도들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상업부동산의 오피스 상가 이외에 다세대 주택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언젠가 일이 터지게 되면, 터질지 안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터지게 되면 이제 시장에 강력한 충격을 한번 또 주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일 전에 기사들이 떴는데 1조 달러 만기 돌아온다. 이게 아파트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다가구 주택 말하는 겁니다. 다 세대, 다 가구. 그러니까 이제 임대를 위해서 대규모로 상업차 자금 차입을 통해서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이걸 임대해주는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 한번 보면 애틀란타 중앙은행 일보 기사인데, 금리 인상 속에 아파트 가치가 떨어졌고 낙관전 전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뭔 일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일단 위기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라고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동산 데이터 업체 코스타에 따르면 미국의 아파트 건물 가치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한 14% 하락했다. 이거는 상업부동산하고 비슷하죠, 보면. 그리고 그 직전 1년 동안은 25% 급등했다가 급락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기지은행 협회에 따르면 다가구 건물 임대를 위한 모기지 규모가 10년 동안 2배 이상으로 급증해서 약 2조 달러로 커졌다는 거예요. 뭐 아직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괜찮을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예전에 무디스 관련된 보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연구 보고서. 임대 금액이 미국의 중위소득자들의 가처분 소득의 3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이게 임대 형태로 하는 아파트지만 임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임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임대 아파트 쪽이나 이런 쪽, 그래서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일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모기지 신청률은 늘어나지 않는 걸 보여드려서 모기지를 안 받고 주변 자금을 다 땡겨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투자자들은 임대료 인상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 속에 많은 빚을 져가면서 이 아파트 임대 시장으로 몰렸는데, 제가 기사를 찾지 못했는데 블랙락이나 일부 사모펀드에서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이 대출을 해준 거죠.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에서 이 건축 대출을 해줬겠죠. 그런 대출을 해줬는데 신규 대출이었는지 대환 대출이었는지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계속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금줄이 막히는 거죠. 얘가 일단 이런 걸 진행하다가 추가적으로 만기가 됐을 때 대환 대출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산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자금이 이제 묶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상업부동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업부동산 전체가 이렇게 임대 사업을 위한 주택 임대 사업을 위한 상업부동산이나 오피스 혹은 상가를 위한 임대 사업 부채나 이런 쪽이 전부 다 약간씩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완전히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지는 않아야 되고, 이 불안정성을 항상 띄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터질지를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위기가 한번 딱 터지면
예, 그래서 만약에 그 기업체 파산이나 이런 게 일어나고 그게 지방은행까지 연계돼서 문제를 야기시키면 예전에 SVB 뱅크 때, 그러니까 SVB 실리콘밸리 뱅크 때 있었던 것처럼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고,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은행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대출을 쪼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 신규 대출을 안 해준다거나 대환 대출을 안 해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경제에 충격을 주겠죠.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최근 동향을 보면 최근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제 짧게만 보면 일단 추세가 반대 방향으로 꺾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메가캡이고요. 이게 스몰캡이고 이게 S&P 500 지수거든요. 이거 살짝 반등하는 것 같더니 내려와서 여기서 일단 저점이 같이 걸렸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소형주는 추세가 계속 내려가고 지금 그 메가캡만 살짝 들렸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보면 요게 이제 미국의 메가캡도 쭉 나열합니다. 한 1위에서 7위 정도 되는 거다. 근데 여기 보시면 S&P 500 지수가 어떤 건가? 요거네요. 요거 얇은 거. 여기 보시면 들린 건 이게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는 지금 가장 세게 시장을 밀고 올렸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아래로 내려갔죠. 지금 지금 저점이 내려갔죠. 올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보라색 요게 테슬라거든요. 일정 부분 최근 기간 동안 상당히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살짝 해준 게 보이고 요게 아마 구글일 겁니다. 녹색 구글 이거 아마존이네요. 아마존하고 요 테슬라만 좀 의미가 있게 세게 반등했지. 뭐 노란색 같은 경우는 요게 뭐냐? 이거 메타네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이 강력하게 다시 오늘 하루 수익률이 그렇게 높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추세가 반전되는 거에 딱 첫 포인트에 왔나라고 하는 생각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일단 해봐야 될 것 같고, S&P 500 지수 이게 지금 50일 이동평균선 근저리까지 왔거든요. 잠시만요. 이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볼린저 밴드 50일 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50일 언저리로 얘가 좀 가서 여기서 부딪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많이 조정받으면 이 정도 조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조정 언저리의 근저까지 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아래로 더 밀려 내려갈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강력하게 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실망스럽게 나오면 한 번쯤 더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단기적으로 액션을 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이 주식 포지션을 여기서 제가 지금 줄여야 될 때 아니냐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다시 추가로 얹혀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얹혀야 되는 초입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건데요. 요게 S&P 500 지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니케이입니다. 요게 닥스예요.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각 대륙별로 가장 선도하는 주식, 가장 대표할 만한 주식을 뽑은 거예요, 세 개를. 근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같이 쭉 밀려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다가 이제 아시아장이 먼저 열리니까 얘 들렸죠. 그런데 유럽장도 같이 들렸었거든요, 이날. 그런데 미국이 빼면서 그걸 선순환 구조가 깨졌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날 아시아 들리고 미국 들렸죠. 아시아 들리고 유럽이 옆으로 개걸음을 쳤는데 미국이 들리면서 이 터닝 포인트로 다시 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일본장이 들렸는데 유럽장 깨지고 미국장 깨졌죠. 그다음에 그 아시아장이 그 다음날 깨졌어요. 근데 유럽은 다시 반등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못 따라가고 미국장이 다시 또 깨졌어요. 어제 아시아장 들렸거든요. 니케이 올라가고 닥스 올라갔잖아요. 근데 얘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물론 지금 움직임을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은 혼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추세가 완전히 터닝되는 포인트까지 온 거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아닐 수도 있겠네라고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아시아장하고 유럽장 또 미국장까지 같이 봐서 오늘 일어나는 것들 내일 새벽까지, 그게 이제 이 추세점 최근 조정 국면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모니터링 좀 해야 될 것 같고,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엔비디아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계속 주도주였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여기 조선비즈에 나온 모건 스탠리 8월 8일자 기사인데 이거 누가 쓰셨나? 이용성 기자께서 쓰셨거든요.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 주식의 버블이 붕괴될 시기에 임박해 있다라고 뭐 이걸 여러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여기만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시장을 계속 밀고 올라왔던 주도주라는 입장에서 요번에 실적 발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실적 발표가 기대치보다 일정 부분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 얘가 아랫방향으로 쑥 밀릴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이 시장에 있는 주주들이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요번 이제 조정 국면이 이제 마지막 그 눈치 보기 끝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터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언저리에서 아마 마무리를 끝내고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탐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